자, 안녕하십니까. ADS-P를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험 45회 시험치기 일주일 전이죠. 일주일 전 토요일입니다. 오전, 오후 우리 이번 45회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모의고사들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들 또 기출 문제에서 45회에 또 우리가 좀 신경 써야 하는 그런 문제들을 총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44회 시험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출제됐는지에 대한 경향 분석을 좀 해 드리고 44회 문제가 어떤 형태로 나왔는지에 따라서 45회에는 어떤 형태로 문제가 출제될까 하는 출제 경향을 예측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예상을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예상해 보시고 진짜 45회 시험에서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오는지를 좀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44회 문제에 대해서 시험 후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시험 후기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시험 치고 난 다음에 뭐 소회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그 많은 수험생들이 갖고 있었던 그 생각들은 이번 시험이 44회죠. 44회 시험이 다른 회차에 비해서 다소 난이도가 좀 높아진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뭐 어려워 하셨을까 하는 내용들을 좀 나름대로 제가 좀 분석을 해 봤고요. 분석을 해 보니까 기출 문제와 유사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지만은 그래도 일부 문제에서는 새로운 선지 형태의 문제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문제가 어려웠다.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서 문제 위주로 공부하셨던 그런 분들한테는 선지의 유형이 조금 바뀌면서 조금 낯설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 사이에서 뭐 단순히 그냥 다 뭐 사지선다에서 문제만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문제들에서 좀 벗어나서 지식적으로 어느 정도 조금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다. 몇 문제 나왔다라는 부분에서 좀 어렵게 느꼈었고요. 또 기존 교재에 기존 교재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일부 출제되었다. 뭐 한두 문제 정도가 출제됐다라는 부분에서도 좀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그 시험 후기들을 전 나름대로 조사하고 분석해 본 결과 사지선다에서 생소한 형태의 선택지들이 조금씩 등장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렇죠? 좀 생소한 형태로 문제가 선택지들 유형들이 조금 바뀌었다, 선택지의 유형들이 좀 바뀌었다라는 부분이고, 교재 외에서 내용들이 한 문제,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됐다라는 거, 그리고 약간 그 어설프게 알았다가는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정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나와 있었다라는 부분으로 전체적인 44회 기출 문제들에 대해서 뭐 전체적으로 후기를 종합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전 기출 문제하고 무엇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1과목에 나왔던 문제인데 1과목의 42회에도 거의 비슷한 형태의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42회 때 어떻게 나왔냐면, 빅데이터는 활용 시에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존재한다. 빅데이터의 위험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이냐? 1번 사생활 침해, 2번 책임원칙 훼손, 3번 데이터 오용, 4번 분석 기술의 발달. 이 누가 봐도 정답이 4번이죠. 이렇게 간단하게 알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다면, 이번에 45회 문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물론 저희가 복원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뭐 완벽하게 뭐 선다 문제들이 다 뭐 이렇게 완벽하다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최대한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문제를 복원을 한 거거든요. 보시면 다음 중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빅데이터의 위기 요인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한 내용 중 설명이 가장 부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여기도 부적절한 것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이렇게 사비선다가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됐던 것들이 이렇게 길게 문제들이 출제가 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 책임원칙 해소는 특정인의 성향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 결과를 보고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맞죠? 예. 불투명한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사이트의 노출을 차단되거나 순위가 하위로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뭐 이것도 맞죠? 개인 사생활 침해에 통한 통제 방안으로 동의제에서 책임제로 전환하는 아이디어가 대두되고 있다. 동의제에서 책임제 뭐 있죠? 예. 익명 기술을 적용하면 개인 정보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 사용 시 개인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잘못된 내용인데 문장을 길게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다른 부분하고 문제가 정답인 부분하고 오답인 부분하고 헷갈릴 수 있도록 이렇게 문제들이 출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1과목 문제는 너무나 간단하게 이렇게 단답형으로 나왔던 문제였었는데 이번에 44회 문제는 좀 길게 이렇게 나온 게 특징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또 3과목의 시험 문제도 좀 어렵게 나온 경향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몇 개 나왔었습니다. 예. 그전에는 잘 안 나오던 그런 생소한 형태의 문제들이죠. 예. 생소한 통계 문제라고 해서 제가 정의를 했는데 부스트랩 진행 과정에서 크기가 100개인 데이터에서 100번을 부스트랩 샘플링을 통해서 독립적으로 샘플링을 시행을 했습니다. 특정 데이터가 한 번도 선택되지 않을 확률, 이게 뭐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out of bag 샘플이죠. out of bag 샘플입니다. 이게 정답이 뭐죠? 네, 정답 3번이죠. 3번. 이거는 부스트랩 샘플링이기 때문에 100개의 데이터가 있어도 한 번 뽑고 놔두고 다시 또 100개에서 또 한 번 뽑는 거예요. 또 넣고 또 100개에서 한 번 뽑고, 그래서 100번을 해도 여튼 100개에서 한 번씩 뽑기 때문에 하나가 선택될 확률은 100분의 1입니다. 그렇죠? 100분의 1을 계속 100번씩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100번을 할 때 선택될 확률인 거고 선택되지 않을 확률은 1에서 이걸 빼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개념적으로 통계에서 이제 우리가 부스트랩 샘플이나 이런 것들은 기초 통계 또는 고급 통계 뭐 이런 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비전공자들한테 상당히 어렵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이런 것들 전공자들도 이게 명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잘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수식화해서 확률을 뽑는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생소하게 문제가 나왔고요. 또 간과하기 쉬운 개념인데 또 이렇게 날카롭게 하나 또 우리한테 찔러줬죠. 스피어만 상관계술에서 분석을 하는데 계산할 수 없는 척도는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로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상관 분석을 하는 게 모수 검증이냐 비모수 검증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가 있잖아요. 모수 검증을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등간척도, 비율척도 뭐 이런 딱 우리가 사칙 연산이 가능한 또는 그 덧셈 뺄셈이라도 가능한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스피어만의 상관계수는 뭡니까? 스피어만의 상관계수는 비모수 검증입니다. 그죠? 비모수 검증이에요.
비모수 검정이다 보니까 이건 뭐예요? 비모수라는 말은 뭐죠? 이게 명목촉도이거나 서열촉도이거나 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비모수 검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비모수 검정을 하는 스피어만의 분석에서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명목촉도입니다. 명목촉도는 하나하나 딱딱딱딱 구분이 되어 있는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이것들 간의 어떤 수리적인 또는 순서가 있어가지고 순서의 앞이냐 뒤냐 이런 순서의 차이 이런 것들로 이건 할 수 있죠. 순서의 차이 가지고 할 수 있고 등간촉도나 비율촉도는 빼고 더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명목촉도는 할 수가 없죠. 이러한 내용들을 이때까지 문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 문제가 처음으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그 문제 뭐였어? 그 문제 뭐였어? 막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칫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학생들은 틀리기 쉬운 그런 형태의 문제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또 다른 경우에 또 확률을 이렇게 묻는 문제, 이 확률 묻는 문제가 기초통계 부분을 명확하게 딱 머릿속에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항상 헷갈리는 문제들이에요. 보건 추출, 비보건 추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비보건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1에서부터 100까지의 번호가 부여된 100개의 공이 있다. 그 중에서 10개의 집단으로 나눴다. 그러면 한 집단에 10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집단이 10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집단을. 이렇게 N 10개로 만든 거죠. 10개로. 그리고 각각에 10개씩 들어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각 집단에서 한 개씩 총 10개의 표본을 추출했을 때 다음 중 잘못 설명한 것은 무엇이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공을 표본으로 뽑을 때 확률 1번 공이 한 번 뽑힐 확률은 이 전체 뭐 위치나 이런 거 상관없이 여튼 한 번 뽑히니까 이거는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10개 중에 한 군데에 들어있는 거죠. 10분의 1이에요. 그리고 1번 공과 2번 공이 동시에 뽑힐 확률은 100분의 1이다. 이거 잘못된 내용이죠. 100분의 1이다. 이거 잘못된 내용입니다. 1번과 100번이 공 뽑힐 확률은 같다. 맞죠? 그리고 1번 공과 2번 공이 동시에 뽑힐 확률은 99번과 100번이 동시에 뽑힌 확률과 같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맞죠? 그래서 요런 뭐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좀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비전공자들이 많았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어렵지 않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호한 표현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온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호한 문제들은 저희가 복원을 해서 나중에 책에다가 내년도 책에다가 또 이렇게 할 때 또 많은 질문들이 나오는 이런 문제들이 보통 이렇게 표현이 모호하게 되어 있는 문제들이 질문이 많은 문제들이에요. 한번 볼게요. 연관성 분석에서 장점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장점이 아닌 것. 장점이 아닌 것 첫 번째 if된 구조로 돼서 결과가 단순하고 해석이 쉽다. 맞죠 이건? 2번 비슷한 항목은 묶어서 분석하면 계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것도 맞죠? 이건 맞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은 장점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게 2번이 이걸 장점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아리까리한데 이게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또 정답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런 이중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모호한 표현이었다라는 거죠. 3번 특별한 목적이 없이도 분석이 가능하다. 3번을 정답으로 선택한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자, 그래서 특정한 목적이 없이도 분석할 수 있다. 이게 연관성 규칙 분석의 장점이에요. 뭐냐면 앞전에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분석을 할 때도 제가 이것들 때문에 뭐 이야기를 언급을 중간중간 했었는데 뭐냐면 사용되는 데이터들이 다 장바구니 데이터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 데이터에서 우리가 특정한 요일이나 뭐 이렇게 해서 개인별로 금액이나 이런 거 없이 사용된 판매된 물품들만 뽑아내서 바로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쉽게 사용될 수 있고 또 거기에 무슨
Y 값이 없어요. 우리가 예측하려고 하는 Y 값이 없죠. 그래서 여기 특별한 목적 없이도 분석 가능하다라는 말은 Y가 없이 X들만 가지고 분석할 수 있다. 이 X들이 뭐예요? 상품들입니다. 상품들이기 때문에 상품들만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자, 데이터 변환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아까 장바구니에서 포스 데이터를 그대로 조금만 변환을 하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3번하고 4번을 선택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다 맞는 이야기다. 1번부터 4번이 다 맞는 이야기다. 하지만 2번은 장점이 아닙니다. 장점이. 그죠? 연관성 규칙 분석에서 우리가 분석해야 할 대상 항목들이 하나씩이라도 증가를 하면 계산해야 하는 내용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우유를 매일 우유, 뭐 무슨 우유 이렇게 다 따로따로 해서 연관성 규칙 분석을 하면 계산이 엄청 복잡해져요. 그래서 우유류, 두유류 이런 식으로 묶어서 연관성 분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이건 장점이 아니기 때문에 2번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보는 거죠. 특히 또 이번 시험에는 논란이 된 문제들도 있습니다. 논란이 돼서 그 많은 그 수험생들이 그 집행하는 곳이죠. 제가 뭐 굳이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뭐 그쪽에다가 막 이렇게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해가지고 중복 정답 처리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논란이 된 문제 중에 첫 번째 시계열에 대한 보면 다음 중 시계열 비정상 시계열을 정상 시계열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선지가 차분, 정규화, 이상치 제거, 구간 분할 뭐 이렇게 문제가 선지가 나왔어요. 이 선지에서 사실은 정상 데이터로 만드는 데 사용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명확하게 1번을 체크할 수 있어요. 차분이다 라고. 차분을 명확하게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데 2번의 경우에는 아닌 것을 골라라 라고 해버리면서 이 나머지 것들 중에서 아닌 것을 찾는 게 모호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이상치를 제거한다거나 아니면 구간을 분할하는 것들은 시계열 분석을 하는 중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처리 단계들이기 때문에 3번, 4번에 이상치 제거하고 구간 분할해서 데이터들을 조금 그 편차가 크지 않게 분산이 크지 않게 어떤 평균이 어느 일정할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3번, 4번이 아니라 정답은 2번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 3번, 4번도 애매한 거죠. 실제로 정상 데이터로 만들기 위해서 이상치를 제거하거나 구간 분할을 하는 거는 정상치로 만드는데 직접적인 분석 방법은 아닙니다. 예.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번, 4번이 여기 정답에서 빠진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향상도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 향상도 계산하는 문제는 결과적으로 전원 정답 처리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연관규칙 X에서 Y로 가는 향상도 리프트는 얼마인가요? 라고 하고 여기 데이터가 X는 10, Y는 12, X하고 Y는 공집합은 3, 전체는 25개의 데이터다 라고 이렇게 줬어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 보통의 경우 어떻게 분석하냐면 여기 밑에 제가 계산하는 방식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예. 전체 X에 해당하는 게 10개, Y에 해당하는 게 12개, X, Y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 이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3개. 이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25개가 거래가 일어났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을 계산할 때 우리가
향상도는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계산식이. 예? 이렇게 계산하면 당연히 교집합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25분의 3 맞죠? 그리고 x의 확률은 여기 3을 포함해서 전체 25개 중에 3까지 포함된 13개가 돼야 되는 이렇게 계산이 돼서 0.385가 계산이 돼야 되는데 사지선다의 값에 0.385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다에 계산하는 값이 0.625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625가 계산이 되려면 이 3을 여기서 뺀 값으로 이렇게 확률을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답이 0.625가 정답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뭐 다들 뭐 선다지 안에 이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거라고 막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답이 정답 처리가 다 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45회에는 어떤 식으로 변형돼서 문제가 나올 것이냐 하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해 봤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45회 문제가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올까? 그러면 44회 때 나왔던 문제들은 조금 이런 형태로 뭐 좀 어렵게 출제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들을 몇 가지 좀 뽑아 봤습니다. 그래서 44회 문제에서 보시면 2과목이죠. 2과목에서 봤을 때 난이도와 시급성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분석 과제는 뭐냐? 간단하죠. 1번. 난이도 쉽고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 이거였는데 뭐 이렇게 아래 내용 중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거를 찾아라. 이런 형태로 문제가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시급성은 과제가 얼마나 빨리 해결돼야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관로는 과제의 조직 목표를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했을 때 정답은 전략적 중요도다. 이렇게 체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유형이 조금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안 보이시나요? 자, 두 번째는 비보건 무작위 추출 방법으로 1에서 100까지 번호를 부여해서 100개를 10개 집단으로 나누어서 뭐 뽑은 그런 문제, 아까 나왔던 문제죠. 2번이 정답이 되는 이런 문제들인데 이런 문제들도 실제로 뭐 이렇게 조금 바꿔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만들어낸 문제입니다. 100개 공 중에서 흰 공이 30개, 검은 공이 70개 있다라고 했을 때 비보건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10개를 뽑는다면 비보건입니다. 비보건이기 때문에 특정한 공이 흰색 공 하나가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은 얼마냐? 10개를 뽑았을 때 흰색 공 하나가 뽑힐 확률은 얼마냐? 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10개 중에 하나 뽑는 확률입니다. 그냥 10개 중에 하나 뽑는 확률. 되게 간단한 문제죠.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표현되어 있으면 되게 어렵죠. 그래서 10분의 3 많이 체크합니다. 이거 이런 형태의 문제, 아주 어려운 형태의 난이도로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44회 문제들 중에서 단순하게 그냥 암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조금씩 줄고 해석력이나 개념에 대한 능력이 요구되는 문항들이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한테 좀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45회에서는 오즈비 해석하는 문제 또는 향상도를 판단하는 문제, 연관성 규칙에서요. 그 다음에 데이터 정규화나 시계열에서의 정상화, 이 단어들이 비슷비슷하잖아요. 이 비슷비슷한 단어들을 구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오즈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오즈비가 1보다 크면 두 사건은 양의 관계가 있다. 1이면 두 사건은 서로 독립이다.
오즈 B가 뭐예요? 오즈 B가 성공할 확률과 실패할 확률이죠. 이게 B가 오즈 B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보면 이 관계가 1이 되면 서로 독립이다라는 거고요. 오즈 B가 1보다 작으면 두 사건은 완전히 배타적이다. 뭐 이건 아니죠. 예, 이렇게 뭐 길게 풀어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교차표를 활용해서도 계산할 수 있다. 이건 맞죠? 예. 이런 형태의 응용, 개념에 대해서 응용을 해서 나오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용어에 대해서 유사성이나 혼동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지선다를 구성하는 문제들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44회에서 논란이 됐던 정규화, 정상화, 뭐 리프트, 뭐 서포트, 컨피던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 정규화와 표준화, 정규화하고 표준화하고 다르죠. 예. 표준화는 0과 1 사이로 만드는 거고 정규화는 예, 평균이 1이고 지금 여기 지금 스케일 자체가 표준화는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모든 값들을 만들어 버리는 거고요. 정규화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형태로 만들어서 데이터들을 값을 다 바꾸는 게 정규화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Z-스코어 정규화, 민맥스 정규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민맥스 정규화라는 건 모든 범위를 미니멈을 0으로 맥시멈을 1로 이렇게 만들어서 모든 데이터들을 0과 1 사이 값으로 만드는 겁니다. 정규화는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값들을 평균이 뮤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가 되는 그런 형태로 분포를 완전 정규 분포 형태로 바꾸는 게 이제 J 스코어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형태들을 구분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봐주세요. 자, 그리고 뭐 시계열과 관련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에 관한 그런 문제들 중에서도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들, 시계열 분석이나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에서는 뭐 ACF, PACF, 정상성 검증하는 그런 관련한 문제들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학습 중에 뭐 SVM, KNN, 그 다음에 의사결정 나무에서 작년에도 많이 나왔던 그 지니 지수 계산하는 문제 또는 엔트로피에 대한 공식에 대해서 묻는 문제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번 시험에도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니 지수나 엔트로피 알고리즘에 관련한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군집 분석의 수를 결정하는 거, 엘보죠, 엘보. 그리고 신뢰 계수, 군집 분석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는 신뢰 계수 이런 거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연관성 규칙 분석에서 향상도가 1이 기준으로 해서 어떤 의미를 분포하고 있느냐, 내세우고 있느냐 하는 것들도 뭐 이런 문제들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진행을 했나요? 좀 한번 볼까요? 자, 시계열 문제에서 지금 시계열 정상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정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ACF는 시차별 자기 상관을 나타내고 있는 거다. 시차별이라는 게 레그를 말하는 거죠. 레그를 기준으로 자기 상관을 표현하고 있는 게 ACF입니다. 그리고 이 레그가 0이냐? ACF는 항상 레그가 0부터 시작을 하죠. 0부터 해서 이렇게 쭉 보게 되는 거고 PACF는 다른 시차의 영향을 제거한 후에 상관을 보여주는 거다. PACF는 레그가 1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1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비어 있는 값이 0인 거는 그냥 PACF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두 시차가 하나가 있는 경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차가 없는 경우는 내 데이터가 그냥 내 데이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오늘 내 몸무게를 예측합니다. 그러면 어제 내 몸무게로 예측할 거냐, 이틀 전 몸무게로 나를 예측할 거냐, 이 시차잖아요. 어제 레그가 1이라는 거, 그제 레그가 2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 상관 함수기 때문에 레그가 1인 것들만 보는 거예요. 한 차씩만 차이 나게끔 데이터 간격이 있는 걸로 상관 분석을 해보면 당연히 상관성이 높겠죠. 근데 레그가 5나 10으로 돼 있다. 그러면 오늘 나 몸무게를 예측하는데 5일 전 몸무게를 가지고 예측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상관성이 좀 떨어지겠죠. 당연히 레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상관성이 떨어지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레그가 0부터 PACF는 얘가 0부터 시작하는데 0이면 차이가 없는 거니까 상관성이 1이 반드시 나오게끔 되어 있고요. 이게 조금씩 이렇게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1, 2, 3, 4 이렇게 레그가 증가할수록. PACF도 마찬가지고요. PACF는 이 사이에 공간에 있는 내용들을 다 배제하고 분석하는 거잖아요. 이게 맞는 내용이고요. 자, AR 모형에서 ACF가 급격하게 감소한다. MA 모형의 PACF가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AR 모형은 PACF, CAF를 가지고 차수를 선정을 하고 MA 모형은 ACF로 차수를 선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ACF나 PACF의 반대에 해당하는 것들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런 것들을 사실 이걸 그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면 틀리기 쉬운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고요. 다음 중 지니 지수와 엔트로피에 대해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은 무엇인가? 지니 지수도 쓰고 엔트로피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은 의사결정 나무죠. 의사결정 나무. 예. 자, 그리고 제가 우리가 그 데이터 에듀 PT에 들어가 보시면요. 여러분이 데이터 에듀 PT에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2025년 44회 기반으로 해서 44회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끝장 패키지라고 해서 문제를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여기 44회 문제 나왔던 거 그리고 작년에 나왔던 문제들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가 좀 더 공부하기 45회를 공부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문제들을 좀 선별을 해봤고요. 끝장 패키지 안에 들어가 보면 뭐 이거 유료긴 한데 여러분 뭐 한번 뭐 되시면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되는데 제가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소개 정도 해드리려고 지금 보는 거고 44회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실 수 있도록 해뒀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들을 다 풀어보실 수 있게 만들어 드렸고요. 44회를 기반으로 44회 15번 문제 한번 보면 15번 문제는 너무 다른 거 한번 볼까요? 한 28번 문제 뭐 이런 거 보시면 비모수 검정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44회 문제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윌콕슨의 순위합 검정, 런 검정, 반 히트니의 검정, t-테스트 검정. t-테스트는 모수 검정이죠. 예.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해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좀 편하게 잘 좀 분리해서 설명을 해 뒀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공부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44회를 변형해서 모의고사를 한 2개 정도 더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모의고사에도 뭐 28번이었나요? 예, 28번에 뭐 이런 식으로 뭐 문제들을 좀 수정해서 하나는 되게 하드코어라고 해서 기존의 44의 문제와 유사하지만 훨씬 더 어렵게 문제를 만들어서 하나를 만들어 드렸고 또 두 번째 모의고사는 기존의 44의 문제를 그 수준에 비슷하게 해서 문제를 더 하나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뭐 A, B, C, D 이렇게 여러 가지 개수들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함으로써 이제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풀기가 쉽지 않은 그런 형태의 문제들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들까지 이렇게 풀어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물론 뭐 여기에 더 해설들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왜 뭐 틀렸는지 정답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 두었으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추가적으로 이제 한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들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들 빈출 100선을 뽑았습니다. 110제 빈출 110제라고 해서 110개의 문제들을 과목별로 해서 뽑아놓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답 킬러라고 해서 오답이 높은 문제들 한 130개 정도를 최근 한 4년 동안의 기출 문제들 중에서 그것들을 다 뽑아서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빈출을 좀 보면 빈출에서 제일 1과목들은 사실은 뭐 빈출 거의 대부분 나오는 문제들이 또 나오고 하기 때문에 1과목이나 2과목보다는 3과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문제입니다. 구축된 모델에서 3과목에 뭐 20번 문제 한번 볼까요? 예. 아래 로지스틱 자, 아래 로지스틱 회귀 모형에 대해서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들, 괄호 안에 들어갈 게 뭐냐?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갈 게 뭐냐라는 거예요. 야, 여기서 로지스틱 회귀 모형에서 익스포넨셜 해서 베타 1을 의미하는 것을 x1에서 xn까지 주어졌을 때 xn이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성공 1이 뭐뭐에서 증가하는 것을 나타낸다. 뭐죠? 오즈.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문제들이 정답률이 65% 정도 나오는 문제입니다. 정답률이 조금 뭐 그래도 있는 정답률이고요. 지금까지 보시면요, 설명을 좀 봐주시면 작년에 4회차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5회가 이 로지스틱 회계 분석과 관련한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고, 최근 한 3년 동안 다 합치면 4년까지 다 포함해서 한 15회차 정도를 봤을 때 11회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묻는 문제가. 그리고 이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묻는 문제들의 전체적인 정답률이 57.2% 정도 나오더라라는 거고, 이 문제의 정답률은 65%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사실은 이제 정답을 선택하는 사람들 중에 18.2%가 오즈 B를 오답으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오즈와 오즈 B에 대한 개념을 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이런 문제를 잘 풀 수 있다라고 이렇게 AI를 통해서 저희 PT쌤이 합격 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비기봇 해설을 통해서 확률, 오즈 B, 뭐 오즈 로그,
오즈 B 이런 내용들을 이제 쭉 설명해 놓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오즈다라는 거를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답이 많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좀 빈출들 중에서도, 좀 오답들 중에서도 잘 선택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36번 한번 볼까요? 예, 다음 중 재현율을 나타내는 계산식입니다. 재현율을 나타내는 계산식은 뭐죠? 재현율은 리콜이죠. 리콜은 뭐예요? 민감도하고 같은 거죠. 민감도는 뭐예요? 내가 원래 암에 걸렸는데 테스트 해보니까 암이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암이 걸린 애들 중에서 암이니까 TP 플러스 FN 분의 TP 플러스 FN 분의 TP가 재현율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TP 플러스 FN 분의 TP 이게 하고 실제로 이 문제의 정답률이 71%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재현율을 묻는 문제들이 최근 4년 동안 한 6번 정도가 출제가 됐거든요. 6번 정도가 출제가 됐는데 이 중에서 실제 정답률은 한 60%가 안 됩니다. 59.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도, 정밀도, 그죠? 재현율 이런 것들을 개념을 혼동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여러분이 학습을 하십시오. 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빈출이죠. 오답률이 높은 문제도 한번 볼까요? 예,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들 중에서 3과목에 보면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이 다 어려운 문제들이 오답률이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개념이라고 오답률이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명확하지 않게 사지선다 중에서 헷갈리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지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20번 문제 한번 볼까요? 예. 기무가설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이 아니라고 판정할 때 일종 오류에 해당되고 이때 우리가 내린 판정이 잘못된 최대 확률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 예. 위수준 알파가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답률이 40이고 1번이 40%, 2번이 44%, 4%, 12% 이런 식으로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많은 학생들이 오답을 선택한 사지선답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2번 선택지가 42% 선택한 문제예요. 함정선지예요. 함정선지. 그래서 수험생들이 P밸류하고 알파를 혼동을 해서 P밸류가 일종 오류의 최대 확률이라고 잘못 이해하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 그 정답률이 거의 40%도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꼭 헷갈리는 선지가 꼭 반드시 들어있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알파와 P밸류가 이렇게 헷갈리게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의 P밸류하고의 의미의 차이점 뭐 이런 것들을 꼭 이렇게 내용을 좀 보면서 학습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뭐 AI뿐만 아니라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6번 문제가 있는데 6번 문제는 뭔가요? 자, 파생 변수들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이냐? 1번 모든 데이터의 파생 변수가 활용될 수 있다. 2번 파생 변수는 특정 상황에만 유효하지 않게 대표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거 맞죠? 파생 변수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거 맞죠? 예. 파생 변수는 기존 변수에서 새로운 정보를 추출해서 새로운 변수이다. 맞죠? 예.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예. 정답률 48%가 되는 거고요. 지금 2번과 1번이 이만큼 많이 혼동을 하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생 변수에 대한 설명을 쭉 보면 2번 선다가 33% 정도가 2번을 택했다라는 거고, 2번이 왜 뭐 특정 상품이 유효하지 않고 대표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 이런 것들은 파생 변수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좀 살펴보시면서 공부를 하면 충분히 이번 시험 45회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최종적으로 2025년도 두 번째 시험이죠. 45회 기출 시험 ADS-B 시험 어떻게 우리가 대비하고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정리를 좀 해보면, 아무래도 ADS-B는 지금까지 기출 문제들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그 데이터 에듀에서 만드는 책들은 대부분 1회 시험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분석해서 계속 새로운 형태의 문제들로 변형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복원도 복원이지만 새로운 문제 유형들을 계속 만들어서 지금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출문제 반복적으로 학습하십시오. 43회부터 책에 있는 4회 기출문제만 보시지 마시고 그 전에 있는 최근 한 2년, 3년 정도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1과목, 2과목은 거의 거기 기출문제에서 다 나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또 개념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 문제를 풀어보다가 도저히 이거 개념이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확한 개념을 그냥 단순하게 암기식으로 하지 말고 강의를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16시간짜리 강의 진짜 임팩트 있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강의 좀 보시면서 헷갈리는 그런 개념들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뭐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활용을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44회의 ADS-B 기출 문제가 난이도가 조금 상승했다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합격하는데 문제가 있느냐? 합격하는데 문제가 있진 않다라는 게 총론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뭐 문제를 6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할 수 있잖아요. 6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고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60점 이상 받으실 수 있고, 1과목은 9개 이상 맞춘다라는 목표로 문제 많이 보시고요. 그리고 2과목은 7개 이상 문제 맞추신다는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과목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초통계 그리고 회귀분석까지는 여러분이 좀 깊이 있게 이론들까지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 머신러닝 부분, 5장 부분은 사실은 개념, 특장점만 아시면 돼요. 알고리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알고리즘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개념과 특장점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이 거의 나오고, 계산하는 문제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연관성 규칙에 관한 그런 계산하는 문제, 오즈비를 계산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진위 지수를 계산하는 문제라든지 뭐 이런 계산하는 문제는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시간 동안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해주시면 충분히 여러분이 뭐 합격하는 데에 충분히 다
합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여튼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도록 저희 데이터 에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합격 119 지금 오픈 채팅방에는 그냥 ADSP 119로 조회를 하시면 나오실 거예요. ADSP 119로 들어오셔서 문제가 궁금한 거 아니면 뭐 시험과 관련해서 궁금한 거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질문을 하시면 대답을 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 주시고요. 시간은 가급적이면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대화할 수 있도록 스탠바이 해 놓고 있을 거고요. 그 외 시간에는 여러분들끼리도 같이 의견들을 교환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 채팅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서로 소통하고 이런 것들도 상당히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아침 10시부터 지금 뭐 한 6시까지 지금 모든 일정들을 소화하면서 문제들 같이 풀어보고 44회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분석해 드렸고요. 45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지도 같이 논의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남은 일주일 동안 집중해서 하루에 4시간씩만 공부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만들어 놨던 방법으로 공부하시면 합격할 수 있으니까 용기 가지시고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집중해서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